어머니, 제가 월 400만 원을 버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아들마저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별표 김혜경 별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50대 직장인, 늘 똑같은 이 DK 아파트에 사는 소박한 주부로 보이겠죠. 하지만 제 통장 잔고와 직함을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수년째 다국적 기업의 전무이사로 일하며 별표 월 400만 원 별표에 달하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철저한 비밀이었죠. 아들 별표 이준호 별표가 자수성가하고 노력의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 저는 의도적으로 저의 부유함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제가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은 제게 며느리 별표 최유리 별표의 부모님, 즉 저의 새로운 사돈 될 분들을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돈 별표 박대식 별표 회장 부부는 강남의 유명 재력가이자 사교계 명사였습니다. 아들이 사돈들에게 제가 소박한 일반 사무직원이라고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별표 가난한 시어머니 별표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의 별표 진정한 인간성 별표는 돈의 장막 뒤에 어떤 모습으로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위험하고도 잔인할지 모르는 별표 소셜 실험 별표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낡고 색이 바랜 옷을 입고 흠집난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영락없는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차림 속에 저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별표 블랙카드 별표를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할 사돈 부부의 차가운 눈빛과 태도가 저의 실험이 성공적이었음을 알려주었죠. 그들이 저에게 10만 원을 제안하며 아들의 삶에서 별표 조용히 사라져달라 별표고 요구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라는 것을요. 과연 그 레스토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비밀은 제 아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별표 김혜경 별표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바로 제가 지난 20년간 제 삶의 중심지로 삼아온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아파트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야말로 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별표 방패이자 철학 별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다국적 기업의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 직함은 저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뼈를 깎는 자기 개발의 산물입니다. 매달 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평균 별표 400만 원 별표에 달합니다. 연봉과 보너스, 그리고 주식 자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저는 언제든 서울 시내의 펜트하우스를 살 수 있었고 전속 운전기사를 두고 최고급 세단을 탈 수 있었습니다. 명품 옷과 고가의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인간의 별표 진정한 가치 별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던 저는 돈의 유무가 아닌 별표 노동의 존엄성 별표과 별표 마음의 평화 별표야말로 가장 귀한 재산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을 과시하며 살기보다는 제 가치관에 따라 검소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DK 아파트의 안락함과 평온함을 사랑합니다. 7년 된 국산 중형차를 모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백화점 일반 매장에서 산 옷들이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껴야 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별표 물질적인 것이 별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 삶의 별표 거대한 비밀 별표이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 별표 이준호 별표에게는 더욱 그랬죠. 준호는 제가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이 오해를 풀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의도적으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제가 가진 부에 기대어 쉽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직장을 얻고 별표 땀 흘려번 단돈 1원의 소중함 별표를 아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 방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인품이 바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던 제 삶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것은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한 후였습니다. 며느리 별표 최유리 별표는 착하고 상냥해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공손한 미소 뒤에 숨겨진 미묘한 이질감에 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유리가 가진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심어준 가치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바꾼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유리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미리 예약해뒀어요. 준호가 예약한 식당은 기경한 서울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단 한 접시의 가격이 서민들의 일당보다 비쌀 수도 있는 곳이었죠. 이 장소 선택 자체가 이미 별표 사돈댁의 사회적 지위 별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분들이 내 배경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별표 소박하신 분 별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박하다는 단어가 제 귀에는 마치 제가 설명이나 변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처럼 들렸습니다. 소박함이 마치 숨겨야 할 단점인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제가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 속하지 못하는 별표 결함 별표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부모를 변호하려는 그 미묘한 말투에서 이미 사돈댁의 우월감이 그의 삶에 스며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아파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하지만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었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위험하고 어쩌면 조금 잔인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본래의 모습 대신 별표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 별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별표 이준호의 사돈, 박대식 회장 부부. 별표 그들은 아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키워낸 여성 또는 최소한 그들의 사회적 계층에 걸맞은 부유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소박한, 즉 별표 자신들보다 열등한 별표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별표 가난한 시어머니, 별표 역할을 철저하게 연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별표 그들이 자신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간주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하는지, 별표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별표 진정한 인간성 별표를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제 아들의 새로운 가족 환경이 어떤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는지 파악하려는 별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테스트 별표였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 집안일을 할 때나 입던 오래되고 색이 바랜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소셜 실험을 위한 별표 유니폼 별표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제 아들 부부의 미래, 그리고 제 평생의 가치관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약속된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임원 김혜경의 화려한 페르소나를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제 삶의 과거를 상징하는 듯한 낡은 옷들이 오늘 저의 별표 유니폼 별표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것은 세탁을 반복해 형태가 무너지고 색이 바랜 옅은 회색 원피스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미한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결국 집에서만 입기로 했던 옷이었죠. 발에는 굽이 났고 가죽이 달아 광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로 묶었고 평소라면 빼놓지 않을 작은 귀걸이나 시계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인생에 지쳐 눈에 띄지 않으려는 쉽게 잊힐 법한 평범한 여성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겉모습이 사돈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그들이 이 빈곤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평가할지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캔버스 가방을 들고
그 안에 연기를 위한 최소한의 신용카드 한 장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비밀 주머니 속에는 저의 별표법인 블랙카드 별표를 단단히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최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오후 8시 정각, 택시가 저를 서울 최고의 한정식 레스토랑인 기경안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이 뿜어내는 로비는 마치 다른 세계의 입구 같았습니다. 흰 장갑을 낀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제 초라한 행색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표아, 벌써부터 실험이 시작되었구나. 로비로 들어서자 품위 있는 손님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우아함과 조용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시선을 관찰하며 천천히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일부 손님들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떤 시선은 노골적으로 경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업 세계에서 사람을 읽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 저의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하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이블에서 아들 별표 이준호 별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보석을 착용한 며느리 별표 최유리 별표가 눈부시게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 사돈 별표 박대식 별표 회장과 별표 김이자 별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준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당황함, 혼란, 그리고 미세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유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띄우고 있던 공손한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어색하게 껴안았습니다. 물론 와야지, 준호야. 이런 자리를 놓칠 순 없지 않니? 저는 태연하게 답하며 그들의 불편함을 외면했습니다. 유리는 가까이 다가와 제 뺨에 형식적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와주셔서 기뻐요, 어머님. 그녀는 저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분은 준호 씨 어머니 김혜경 님이세요. 박 회장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힘없이 짧게 악수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저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무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목례만 했을 뿐 제 옷차림과 캔버스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평가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초 만에 저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끝낸 듯했습니다. 굳게 담은 그녀의 입술은 저를 별표 부적절한 존재 별표로 규정하는 무언의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여사는 자신과 가장 멀리 떨어진 테이블의 가장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이미 저를 이 가족 관계의 중심에서 배제 별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빛나는 은식기, 투명한 크리스탈잔, 완벽하게 접힌 리넨 냅킨, 그리고 중앙의 생화 장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완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 정교하게 꾸며진 무대 위에서 저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호화로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메뉴를 펼쳤지만 거기에 적힌 어려운 한자어와 프랑스어는 저의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휴, 제가 이런 어려운 글자들은 잘 몰라서요. 김 여사는 박 회장과 눈빛을 빠르게 교환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경멸이 아닌 그저 별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귀찮은 일 별표를 보는 듯한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시선을 내리깔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웨이터를 불러 저를 위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전체 요리는 간단한 냉채로 주 요리는 생선구이로 해주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테이블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로 덧붙였습니다. 메뉴에서 별표 가장 저렴한 것들 별표로요. 준호는 이 노골적인 모욕에 얼굴을 붉히며 불편해했고 유리는 불필요할 정도로 자신의 메뉴판을 응시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돈 부부는 이미 저를 손님으로서가 아닌
자신들의 지위에 맞춰 별표 대접해야 할 대상 별표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완벽한 연기는 사돈 부부의 냉정한 환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사소한 행동과 눈빛은 저의 실험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몫의 수모를 감당하며 이 극의 다음 막을 기다렸습니다. 이 밤에 일어날 일들은 저의 인생관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코스 요리가 하나씩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부부가 주문한 요리들은 접시 위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얇게 썰어 올린 창작 요리, 랍스터살을 섬세하게 발라낸 전체 요리 등 그 화려한 자태와 향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음식이었습니다. 박대식 회장은 곁들여 마실 사케나 와인에 대한 깊은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이 직접 고른 희귀 와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와인은 올해 수확량 자체가 적어서 구하기 어려웠다네. 특유의 미네랄리티가 해산물의 풍미를 해치지 않지. 김 여사도 한잔 해보게. 박 회장은 저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저에게는 단 한마디의 권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이는 저의 연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저를 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김리자 여사가 주문한 간단한 냉채와 생선구이였습니다. 김 여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그것들은 메뉴판에서 가장 소박하고 가격대가 낮은 요리들이 분명했습니다. 냉채는 다른 사람들의 창작 전체 요리에 비해 색감이나 구성면에서 확연히 단순했고 생선구이 역시 화려한 장식 없이 접시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골적인 차별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고개를 숙여 웨이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이 정도도 과분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김 여사의 입가에는 만족스럽다는 듯한 미소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검소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에 안도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김리자 여사가 본론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친절한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저의 사회적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다니시는 회사는 어떠세요? 평범한 사무직이시면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연금은 넉넉히 준비하셨나요? 그녀는 걱정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저의 별표 불안정한 노후 별표가 아들 부부에게 별표짐 별표이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했던 답변들을 최대한 어설프고 겸손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도 오래 다녀서 정년까지는 채울 것 같아요. 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만큼만 받아야겠죠.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아들 준호가 잘 커져서 걱정은 좀 덜었어요. 저는 손을 어색하게 비비는 제스처를 취하며 자신감 없고 소심한 태도를 연출했습니다. 이때 박대식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하하, 김 선생님. 너무 겸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요즘은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양가 집안의 별표 사회적 배경 별표과 별표 경제적 역량 별표 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의 말은 제가 며느리네 집안의 화려한 배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준호와 유리가 살 집 마련에 저희가 꽤 많은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저희야 괜찮습니다만 아이들이 앞으로 누려야 할 삶의 별표 수준 별표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준호에게로 향했고 이는 아들에게 내 어머니 때문에 너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접시만 내려다보았고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모욕적인 대화를 멈추고 싶었지만 아버지 뻘되는 박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이...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하게 준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준호, 잠시만. 어른들 얘기 중이다. 김리자 여사는 이 상황을 즐기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에게 집중하며 개인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이 준호 군을 홀로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을 바르게 키우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어떤가요? 준호가 사는 곳과 너무 멀면 오가시기도 힘들 텐데 저희가 보기엔 유리가 사는 곳이 워낙 부유한 동네라 김 선생님이 오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그녀의 질문은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가 유리가 사는 고급 빌라와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저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별표 수준 별표에 방해가 된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가진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침투에서는 안 될 불순물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집은 그냥 오래된 EDK 아파트예요. 혼자 살기에는 괜찮지만 솔직히 준호네 동네에 가려면 차도 막히고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워낙 화려한 동네라 제 연기는 저의 소박함이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신호였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김 여사는 이미 이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별표 심리적 기반 별표를 완전히 다졌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스스로 가난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절약형 식사와 노골적인 경멸의 대화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별표 공개적인 예고편 별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급 와인잔과 저의 낡은 옷이 빚어내는 극심한 대비 속에서 저는 이제 그들이 던질 별표 최후의 일격 별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저를 모욕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임을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이 무대는 곧 그들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이 밤의 노골적인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돈 부부와 준호, 유리가 받은 디저트는 복잡한 초콜릿 장식과 이국적인 과일이 어우러진 화려한 디저트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다시 한번 김리자 여사가 선택한 장식이 거의 없는 아주 단순한 바닐라 푸딩이 놓였습니다. 김 여사는 이 마지막 모욕을 친절이라는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김 선생님을 위해 가벼운 것을 골랐습니다. 혹시 이런 진한 디저트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무감각함이 아니라 별표 의도된 잔인한 별표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것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적극적으로 모욕하고 제가 스스로 낮은 수준임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 김리자 여사는 화제를 미래 계획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유리가 곧 아이를 가질 계획임을 선언했습니다. 준호는 이 선언에 놀란 듯했고 이는 이 계획이 젊은 부부의 결정이라기보다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자신들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며 이미 강남의 명문 사립 초등학교의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돈, 인맥, 그리고 특권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화의 칼날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눈에 웃음기 없는 미소를 띠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앞으로 계속 일하실 건가요? 저는 역할에 충실하게 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아직 은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김리자 여사의 미소는 마치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포식자의 미소처럼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로 손을 모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상의를 했는데 어머님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테이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박대식 회장은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시작하려는 듯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리를 쳐다보았지만 유리는 시선을 피한 채 무릎 위에 냅킨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별표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별표 저를 걱정해 주신다고요? 저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식적인 모성애가 섞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머님,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저희는 어머님의 재정 상황이 그리 넉넉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 주거비 모든 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장차 별표 준호와 유리의 부담 별표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저녁 식사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저를 별표 부담 별표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아들 부부의 삶에서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부담이요? 이 단어는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저의 존재 자체를 별표 불순물 별표로 취급하는 그들의 오만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참 착한 아들이에요. 어머니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일이지만 저희 부부는 그것이 준호와 유리가 함께 구축해 나갈 삶을 별표방에 별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준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는 저희에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김 여사는 준호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단다, 준호야. 내 어머님도 우리가 모두 너희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거야. 그녀의 말투는 준호의 감정을 무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그들이 의도를 완전히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박 회장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합의입니다. 재정적 지원이죠. 그는 마치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희가 김 선생님께 매달 일정 금액의 별표 용돈 별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수입에 보탬이 되고 준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것을 얻으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는 겁니다. 김 여사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매월 별표 10만원 별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어머님께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10만원. 그 금액은 제가 생각 없이 한 번에 비즈니스 오찬에 사용하는 금액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저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는 없으니까요. 이 질문은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박 회장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대가라기보다는 상호 이해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김 선생님께서 부부의 별표 사생활을 존중 별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속한 사교계와 전통 속에서 그들의 삶을 구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수정처럼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별표 돈을 주고 사라져 달라는 것 별표이었습니다. 저의 부적절한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의 우아한 삶의 수치심을 안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듯 저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의 의도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표 거리를 두는 것 별표를 원하신다는 뜻이군요. 김 여사는 노골적으로 모욕당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모두가 이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별표 각자의 적절한 위치 별표를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적절한 위치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우월감을 자극하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제가 드디어 복잡한 개념을 이해했다는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은 언제나 준호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이제 준호가 유리와 결혼하여 별표 우리 세계 별표로 들어왔으니 특정한 기대치, 특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죠. 준호가 고통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김 여사는 그를 달랬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했단다. 준호야. 우리는 단지 현실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려는 것뿐이야. 웨이터가 커피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박 회장은 저에게 묻지도 않고 모두에게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이 밤 전체를 요약하는 듯했습니다. 별표 저의 취향, 저의 의견, 저의 바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별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김 여사는 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돈이 어떻게 제 계좌로 조용히 입금될지, 그리고 제가 그 돈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아마도 더 좋은 옷을 사시거나 아파트를 조금 수리하실 수도 있을 거리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낡은 원피스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날에는 계속 초대할 거예요. 생일이나 아마도 설날 같은 날에는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쓴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컵을 받침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계속하며 그들의 가식적인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새로운 가족을 기쁘게 하려는 바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에 찬 사돈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삶을 자신들의 편리함에 맞게 재편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욕적인 연극은 이제 끝내야만 했습니다. 별표 제가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별표.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조용히 받침대에 내려놓고 그들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 10만 원이라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김리자 여사는 제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특정 금액은 어떤 생활비 계산을 근거로 도출된 것인가요? 혹시 생활비 산출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박대식 회장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약간 짜증을 내는 듯했습니다. 저희가 적절하다고 그리고 관대하다고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호와 유리의 신혼집 계약금으로는 얼마나 지원해 주셨나요?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리자 여사는 화제가 갑자기 바뀌자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5억 원을 주었습니다. 결혼 선물로요. 결혼 선물로 5억 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산토리니로의 신혼여행은요? 고급 패키지가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더 들었나요? 김 여사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정정했습니다. 사실 3천만 원보다 조금 더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합계로 부부에게 5억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신 거군요. 제가 말하자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투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귀아들은 자녀들에게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시고 불편한 어머니는 매달 10만 원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는군요.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리자 여사의 승리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대식 회장은 턱을 꽉 물었고 와인잔을 쥔 그의 손관절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리는 울음을 터뜨릴 듯했고 제 아들 준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제가 던진 현실적인 금액 비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김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의도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지 별표 도움 별표를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도움이요?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단어가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제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밤새 연기해왔던 소심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깨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눈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은 그들의 우월감에 전혀 굴하지 않는 최고 경영자의 냉철한 권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귀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회장 부부는 혼란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저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저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주위에 깊게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동시에 무언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30년 전 다국적 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월세가 싼 방에 살았고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준호가 살짝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겪은 고통의 깊이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사라졌고
가족에게는 인연을 끊겼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김리자 여사는 잠시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개인적인 투쟁이 세부 사항이 이 고급스러운 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출산 예정일 전날까지 일했고 출산 후 2주 만에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을 일했습니다. 낮에는 이웃에게 아기를 맡겼고 주말에는 공부했습니다. 야간 강좌, 자격증 취득, 공공도서관에서 배운 외국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해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여성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정규직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별표 전무이사 별표로.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전개가 자신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깨닫고 제가 이야기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들은 그 여성이 지금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김 여사님, 박 회장님,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보너스, 이익 분배금, 회사 주식을 제외하고도 월 평균 별표 400만 원 별표입니다. 별표 준호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별표 포크는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유리는 새파랗게 질렸고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는 연간 약 별표 5천만 원 별표에 해당합니다. 지난 15년 동안만 해도 이것만으로 7억 원 이상의 수입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자산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리자 여사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부와 권력이라는 현실적인 숫자 앞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는 박 회장님과 김 여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 어머니가 월 400만 원을 번다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거의 15년 동안 그랬지. 그전에는 조금 적었고 아마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였을 거야. 박 회장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충격에서 분노로 급변하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정도를 번다면 그런 아파트에 살 리가 없고 그런 행색을 할 리가 없어. 네, 보통은 이런 행색을 하지 않죠. 저는 낡은 원피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소셜 실험이었죠. 귀아들이 자신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김리자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지금 밤새도록 가난한 척 연기를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낡은 캔버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까 보여주었던 기본적인 신용카드가 아닌 제 이름이 은색으로 새겨진 별표 매트 블랙카드 별표를 꺼냈습니다. 별표 김혜경 전무이사. 별표 이 한 장의 카드는 그들의 모든 우월감과 오만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김리자 여사 앞 테이블에 단단히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아들 인생에서 저를 지워버리려는 귀아들에 관대한 월 10만 원 제안은 별표 정중히 거절 별표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침묵이 테이블을 지배했습니다. 김리자 여사는 마치 독사라도 보는 듯 카드를 응시했습니다. 박대식 회장은 턱을 꽉 물었고 준호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소셜 실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별표 진정한 가치 별표를 심판할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계속되었고 김리자 여사는 독을 품은 듯 블랙카드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대식 회장은 턱을 깨물고 분노를 삭히고 있었으며 준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혹감은 단순히 재정적인 숫자에 대한 놀라움을 넘어 별표 자신들의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 별표에서 오는 존재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를 의도적으로 속이신 겁니다.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연극을 꾸민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니요.
저는 차분하게 되받아쳤습니다. 저는 귀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귀아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별표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타인을 깔보는 사람들 별표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자존심 회복 시도에 놀아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동안 짊어져온 무게에 대한 뒤늦은 이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널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별표 사랑했기 때문 별표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어. 엄마의 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기를 바랐던 거야. 노동의 가치, 끈기,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단다. 몇 년 동안의 그 작은 아파트, 평범한 옷, 소박한 휴가, 전부 너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한 엄마의 선택이었단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저에게 어머니가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라고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 그리고 지금의 너를 보렴.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력을 쌓고 있지. 만약 엄마가 모든 것을 쟁반에 담아 내게 내밀었다면 너는 결코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제가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별표 정신적인 풍요 별표와 별표 자립심 별표이었습니다. 박대식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했습니다. 놀랍긴 하지만 우리가 단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리가 속한 사회적 기준에 맞춰 준호를 도우려 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저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며 그들의 위선을 겨냥했습니다. 불편한 어머니를 돈으로 쫓아내고 아들에게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결정하려는 것이 귀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별표 최선 별표이었나요? 진정한 최선은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김리자 여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악역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함정을 놓은 거예요. 함정이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귀아들이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귀아들이 저에게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을 권했고 귀아들이 저를 위축시키려고 사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귀아들이 아들의 삶에서 사라지라고 저에게 돈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귀아들의 별표 가치관의 반영 별표일 뿐입니다. 곧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계산서를 은쟁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총액은 1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의 블랙카드를 쟁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대를 지불하는 행위를 넘어 그들의 통제와 호의를 별표 공식적으로 거부 별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박 회장이 상처받은 자존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손님입니다. 이 교육적인 밤에 대한 저의 기여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 모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요. 웨이터가 카드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훨씬 더 차분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귀아들은 사람의 가치가 은행 계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표 존경을 돈으로, 존엄성을 재산으로, 사랑을 값비싼 선물로 별표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아들의 세계입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박 회장이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귀아들 별표이야말로 별표 우리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카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저의 가치관을 마지막으로 못 박았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아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제공하는 별표 자유 별표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 타인에게 통제받지 않을 자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귀하들이 여전히 너무나 별표 가난하다는 것 별표 유감스럽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제나 과시가 아닌 별표 내면의 평화 별표에서 나옵니다. 웨이터가 저의 카드와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거액의 팁을 남겼습니다. 이 팁은 그들이 저에게 제안했던 한 달 용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귀하들이 제안했던 합의에 대해서 말인데요. 카드를 가방에 넣으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역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귀하들이 재정적으로 덜 가진 사람을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증명한다면 제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고 김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역시 그렇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조건 없이, 합의 없이, 조종 없이, 오직 진정한 사랑만으로. 이 말은 준호에게 뿐만 아니라 조종과 거래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돈 부부에게도 던지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유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돈 문제나 오늘 밤 일에 대해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후회가 있었고 마치 자신의 부모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는 듯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유리야. 그리고 오늘 밤이 너에게도 교육적인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저는 우아한 레스토랑을 가로질러 나섰습니다. 저를 따르는 시선들은 더 이상 낡은 옷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방금 10만 원짜리 계산을 처리하고 여왕의 위엄을 가지고 떠나는 여성에 대한 경외와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년 만에 저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동시에 별표 완전히 자유로워진 느낌 별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별표 새로운 시작 별표였습니다. 충격적인 저녁 식사 이후 저의 삶은 묘한 과도기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진실은 폭로되었지만 그 여파는 무릉덩이에 돌을 던진 후 퍼지는 잔물결처럼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전개되었습니다. 박대식 회장과 김리자 여사는 레스토랑을 떠나자마자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모욕했다고 비난했고 김 여사는 울면서 제가 함정을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감이 무너지고 타인에게 통제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별표 존재론적인 충격 별표였습니다. 가장 격렬한 변화를 겪은 것은 아들 별표 이준호 별표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그가 평생 알아왔던 어머니의 이미지를 재구축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경력, 재정 상태, 그리고 지난 15년간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비로소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별표 공백 별표를 메우려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아파트에 계속 사셨어요? 준호가 어느 날 전화로 물었습니다. 도시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살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물론 살 수 있었지. 하지만 이 집으로 충분했단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엄마가 산책하기 좋아하는 공원도 가깝고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여행이나 소박했던 외식, 평범했던 옷들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깨달았단다. 별표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별표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당연히 모든 것에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준호의 별표 내면 깊숙한 가치관 별표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공을 소비와 연결하는 사회의 조건화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별표 최유리 별표와의 대화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며칠 후 저의 아파트로 저를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꽃은 그녀의 부모님이 골랐을 법한 화려한 수입산 장미가 아니라 소박한 데이지였습니다. 저희는 저의 작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정말 아늑하고 멋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의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리야, 너는 지금 별표 여행 중인 사람 별표처럼 보이는구나. 특정 가치관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 그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사람. 내 부모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진 사람. 유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았어요. 그들이 트로피처럼 전시할 수 있는 완벽한 딸이 되기 위해서요. 올바른 학교, 올바른 친구, 올바른 관심사. 유리는 준호를 언급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의 첫 번째 별표 반항 별표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들의 세계에 속한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준호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실하며 집안 배경이나 통장 잔고가 아닌 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하지만 내 부모님이 준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허락했지 않니? 집 계약금, 신혼여행까지 라고 지적했을 때 유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통용되는 화폐가 재정적 지원일 때, 그것이 부모님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일 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그녀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별표 정서적 연결의 대체제 별표로 사용하는 방식이 그녀의 삶을 지배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준호의 결단이었습니다. 박대식 회장 부부는 저녁 식사 후 준호에게 지원을 별표 재평가 별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정적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제 수단이었죠. 그러나 준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회장 부부의 영향력으로 얻었던 지역 본부장으로의 별표 승진을 거절 별표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별표 사직서 별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아버지 박대식 회장의 영향력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었을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그 부와 인맥의 혜택이 결국 별표 자유의 족수의 별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다고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새 직장을 구했어요. 훨씬 작은 회사지만 아무도 제 장인어른이 누군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오직 별표 제 실력만으로 별표 승진이 결정될 거예요. 저는 새로운 감격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엄청난 용기와 자기인식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유리도 이 결정을 지지했니? 준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리가 저를 가장 먼저 지지해 주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을 알면서 더 작은 아파트에서 더 소박하게 사는 것이 통제받는 풍요로움보다 낫다고 말해주었어요. 유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밤의 폭로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별표 준호의 이 결정은 제가 15년간 비밀리에 진행했던 모든 교육과 가치관 심어주기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별표 그는 특권을 버리고 별표 진정한 독립 별표를 선택했습니다. 유리는 또한 자신의 부모가 주는 월별 생활비를 끊고 남편과 함께 그들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돈에는 항상 조건과 기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준호와 유리에게 조언했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유리의 부모님이며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가족은 복잡하단다. 이 밤이 솔직한 대화와 별표 건전한 경계선 별표를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은 너희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단다. 이 모든 후폭풍은 아들과 며느리 세대에게 별표 돈이 아닌 가치 별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충격적인 저녁 식사 이후 몇 주가 흘렀을 무렵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리자 여사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날 오전 11시에 도심의 가장 우아한 호텔 중 하나인 제국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국 호텔은 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김 여사의 영역이었기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잠시 거절할까 망설였지만 그녀가 어떤 의도로 이 만남을 청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저는 짧게 회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옷차림을 매우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저의 권위를 내세우는 임원복도 연극에 사용했던 낡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간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잘 재단된 바지, 심플한 실크 블라우스, 고급 가죽 구두였습니다.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제 내면의 균형 잡힌 자신감을 반영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제국 호텔의 커피숍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완벽한 정장을 갖춰 입은 웨이터들. 김 여사는 이미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아주 짧은 순간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것, 즉 약간의 긴장감을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는 제 앞 의자를 가리키며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웨이터가 곧 다가왔고 김 여사는 얼그레이티를, 저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나자 김 여사는 무릎 위에 냅킨을 매만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사소한 제스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만남을 원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의 밤, 제가 했던 말, 제가 내렸던 판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계속하도록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유쾌한 경험이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과 딸 앞에서 그렇게 폭로당한 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당해야 할 존재로 취급받는 것보다는 굴욕적이지 않았겠지요. 제가 조용히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마 저를 거칠애와 돈에 집착하는 피상적인 사교계 명사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닌가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머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복잡합니다. 대부분은 맞지만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겉모습이 전부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상류사회에 필사적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졸부였고, 어머니는 지위, 올바른 주소, 올바른 인맥에 집착했습니다. 저는 존경은 통장 잔고에 달려있고 우정은 전략적 동맹이며 결혼은 자산의 합병이라는 가치관을 믿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행동을 설명해 주었지만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치관에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제가 배운 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부자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문을 열어주고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 여사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지 아무도 알 필요 없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서 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그런 진솔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외모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불안감과 조심스럽게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김 여사님.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돈은 안락함, 안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유는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존경, 진정한 연결, 내면의 평화는 살 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오랫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았을 때, 처음의 분노와 수치심이 지나간 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질투였습니다.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그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자유가 부러웠습니다. 타인의 판단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방식이요. 저는 남편의 눈치, 사교계의 시선, 딸의 완벽함이라는 족쇄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제 재정 상황을 숨기는 것이 옳은지 밤새 걱정하고 제 선택과 동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문을 품었는지 그녀가 안다면 어떨까요? 자유는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보통은 타인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옥 같은 일인지 깨달은 후에야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돈이 그 감옥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돈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생각에 잠긴 듯 티스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많이 다퉜습니다. 남편은 준호와 유리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는 딸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미 오래전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유리를 부분적으로 잃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놀라게 하는 진정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유리는 아직 여기에 있고 여전히 당신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유리는 우리에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죠. 어제는 우리가 항상 유지해주던 신용카드를 거절했습니다. 준호와 자신들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었겠군요. 충격이었죠.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규칙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 돈보다 더 오래된 가치들입니다. 독립심, 자립심, 그리고 정직함.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하며 제 말을 흡수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단지 우리 중 일부는 상황에 의해 그 조건하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받을 뿐입니다. 김 여사는 살짝 아이러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블랙카드를 든 대기업 임원임을 밝히는 소박한 어머니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김 여사는 살짝 몸을 숙였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단순한 철학적 대화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준호와 유리의 관계를 재구축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 여사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하와 따님 사이의 중재자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조언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리의 말을 들어주세요. 대답을 계획하지 말고,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들어주세요. 재정적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설계자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그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세요. 김 여사는 제 말을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변화에 그리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신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새로운 시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를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 여사는 저의 강연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지불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날 밤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 그것은 과정입니다. 인식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후회로 이어지고 실제적인 변화로 굳어지는 과정이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화해에 깨지기 쉬운 첫 시작이었습니다.